48시 편의점. 우리 주위엔 그런 불투명한 틈새들이 있다. 별거 아닌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그렇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는, 그 기분이란 게 혹시 일상을 둘러싼 제 방에 구멍을 내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무시가 아닐까 미심쩍은. 그래봤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24시 편의점이 그렇다. 요 앞 편의점 주인 아저씨 말이야, 아무래도 좀 이상해. 희수는 맥주 4캔이 담긴 비닐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스텔라, 기네스, 블루문, 필스너. 현란한 조합이었다. 나는 글라스를 꺼내고 피스타치오를 접시에 덜었다. 뭐가? 낮에 출근하면서 샌드위치 살 때 있었거든? 지금 맥주 사러 들렀는데 여전히 카운터를 보고 있더라고. 거의 11시간이 지났는데. 그러고 보니 늘 그랬어. 편의점 갔을 때 다른 점원 본 적 있어?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도시락이나 아이스크림을 사러 종종 내려갔는데 언제나 머리가 반쯤 벗어진 통통한 남자에게 카드를 내밀었다.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점장처럼 보이는 그 아저씨였어. 24시간을 혼자 일하는 건가? 설마. 희수는 피스타치오를 천천히 짓씹다가 의자에 걸쳐놓은 에코백에서 이면지와 볼펜을 꺼냈다. 새로운 안주거리가 생긴 것이다. 그녀는 이면지에 가로로 길게 직선을 긋더니 절반씩 나눠가며 눈금을 표시하고 눈금마다 숫자를 매겼다. 0부터 24까지. 동그라미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럴까 했는데 동그라미에 24까지 쓰는 게 아무래도 어색해서. 그리고 24시 편의점이라고 하면 순환보다는 분절의 느낌을 주지 않아? 그렇긴 하네. 희수는 학원에서 중학생들에게 논술을 가르쳤고 나는 집에서 독일산 전자제품의 매뉴얼을 번역했다. 딱히 설명하기는 애매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듯한 직업적 공통점 때문인지 우리는 종종 사소한 수수께끼에 의기투합해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옆집 302호 부부는 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경 말다툼을 벌이는가 같은. 동그라미로 할 걸 그랬나? 그려놓고 보니 왠지 가혹한 느낌이네. 아니야, 동그라미가 더 가혹해 보일 것 같아.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문제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간을 직선 위에 빨간 눈금으로 표시했다. 2달치 사용 내역을 훑고 나자 배불뚝의 아저씨가 빠져나가기 힘든 촘촘한 그물이 쳐졌다. 오전 2시 4분부터 7시 3분 사이 4시간 59분의 공백이 있기는 했지만 알바 한 타임을 넣기에는 어정쩡한 시간이었다. 말도 안 돼. 이 아저씨 정체가 뭐지? 이상하네 정말. 로봇도 아니고. 진짜 로봇 아니야? 아저씨 지독히 무표정하던데. 우리는 맥주를 홀짝이며 24시 편의점에서 24시간 일하는 점장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세워보았다. 희수에겐 주말이 시작되는 불금이었고 나는 지멘스 인덕션의 매뉴얼 번역을 막 끝낸 참이었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밤이었으니까. 불가능한 현상을 설명하려니 주로 SF적 상상력이 동원되었다. 미래에서 보낸 사이보그가 틀림없어. 터미네이터처럼. 하지만 누군가를 박살내려고 온 건 아니야. 미래는 기계와 인간이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롭고 풍족한 세상이거든. 전쟁도 없고 부정부패도 없고 빈부격차도 없는. 다만 환경오염으로 지구상의 동식물이 전부 멸종했어. 싹 다. 동물원이 폐장하고 꽃놀이를 못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동식물과 함께 식재료가 모두 사라졌다는 거야. 사람들은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특수 캡슐로 필수 영양분만 공급받는 거지. 맙소사, 정말 살맛 안 나는 세상이잖아? 그래서 타임머신이 개발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사이보그를 과거로 보내 먹거리를 가져오자는 거였어. 자연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진짜 먹거리.
시간의 터널을 통과한 사이보그들은 프로그래밍된 대로 도시 곳곳에 퍼져 있는 편의점의 점장으로 자리를 잡았어. 온갖 가공식품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 없이 24시간 타임머신을 가동할 수 있으니 임무 수행의 안성맞춤이잖아? 비용은 문제될 게 없어. 편의점에 비치된 로또 복권의 회차별 당첨 번호가 죄다 입력돼 있으니까. 현재 편의점이 있는 장소들은 미래 세계에선 추억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배급소인 셈이지. 그래서 저 사이보그 아저씨는 종일 혼자서 편의점을 지키고 있는 거야. 손님이 뜸한 시간마다 창고에 숨겨둔 타임머신으로 바나나 우유를 보내고 삼각김밥을 보내고 불닭볶음면을 보내면서. 판타지 장르도 유용했다. 허허벌판에 홀로 선 은행나무가 있었어. 100년이 넘도록 가을마다 수많은 은행잎을 노랗게 물들여 흩뿌리지만 아무도 봐주는 이가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조그만 방울새가 날아와 가지에 내려앉았어. 쪼로롱 쪼로롱 방울을 굴리는 듯한 노랫소리가 은행나무의 기나긴 외로움을 달래주었지. 방울새는 매일같이 은행나무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 이듬해 가을 힘없이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노란 은행잎과 함께 가지에서 떨어질 때까지. 은행나무는 뿌리를 뻗어 땅에 스며든 방울새의 살과 피를 빨아들였어. 시간은 다시 더디게 흘러갔어. 햇살이 따가운 초여름 어느 날 새끼 염소 한 마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오는 거야. 새끼 염소가 둥치에 머리를 비비는 순간 은행나무는 느낄 수 있었지. 이 꼬마 친구가 환생한 방울새라는 걸. 염소는 매일같이 찾아와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돌아갔어. 매매 노래를 부르면서. 10여 년의 시간을 함께한 후 은행나무는 염소마저 수명을 다해 눈 감는 걸 지켜보아야 했지. 채 연글지 않은 초록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져 식어가는 염소의 몸을 덮어주었어. 이후에도 방울새는 다람쥐로, 올빼미로, 도마뱀으로 계속해서 환생해 은행나무 곁에 머물렀어. 그리고 떠나갔지. 그 사이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 땅을 파헤치고 집을 짓고 도로를 내고 하더니 허허벌판은 이내 신도시로 바뀌었어. 은행나무 주위로는 보호수라는 팻말과 함께 철책이 둘러졌지. 방울새는 고라니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 가을마다 흩날리는 노란 은행잎이 갓길 배수로에 쌓여 썩어갔지. 언제부턴가 은행나무의 뿌리는 물을 빨아들이지 않았어. 가지는 새싹을 태우지 않았고, 그렇게 은행나무는 수백 년 이어진 삶을 스스로 마감한 거야. 사람들은 말라 죽은 은행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건물을 세웠지. 다시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건물의 1층에 편의점이 들어섰어. 점장으로 온 반대머리 통통한 사내. 그래, 그는 인간으로 환생한 은행나무였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방울새를 은행나무는 24시간 불을 밝힌 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바나나 우유를 팔고 삼각김밥을 팔고 불닭볶음면을 팔면서. 막판엔 신화의 세계를 떠돌기도 했다. 점장은 편의점의 신이야. 옛날엔 부뚜막의 신도 있고 화장실의 신도 있었는데 현대에 편의점의 신이 있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잖아. 편의점의 신은 인간 세상을 굽어볼 때마다 심기가 불편했어.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나태한 생활 패턴이 당최 못마땅했거든. 한심한 종자들 같으니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낭비하다니 죽으면 영원히 잘 텐데. 그의 꿈은 말 그대로 불야성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지. 종일 일하고 종일 먹고 종일 놀고 종일 돌아다니는, 모든 상점들이 24시간 간판을 끄지 않는 전 세계의 편의점화.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는 지상의 현현에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했어. 24시간 혼자서.
다른 편의점 점장들이 보면 어떻겠어? 알바를 쓰지 않고 혼자서? 와, 그러면 매출이 지금보다. 결국 다른 점장들도 자신을 따라오게 될 거라는 심산이야. 편의점에 드나드는 고객들 역시 점장을 본받아 태평하게 잠이나 잘 때가 아니란 걸 깨달을 테고, 결국 24시간 각성 생활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리라는 원대한 꿍꿍이. 그 영광의 날을 위해 편의점의 신은 배불뚝이 아저씨로 변장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거야. 바나나 우유를 팔고 삼각 김밥을 팔고 불닭 볶음면을 팔면서. 맥주가 떨어지자 우리의 상상력도 지상으로 내려왔다. 어쨌거나 이 미스터리는 미래도 과거도 신화의 세계도 아닌 우리 집 침실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눈치챘을까? 글쎄,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각자 생활 패턴이 있으니 편의점에 들르는 시간도 대략 일정할 테고. 정말 정체가 뭐지?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다. 실존주의의 문제이건 생리학의 문제이건 경영윤리의 문제이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조리한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우리 머리 위에서 물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냥 잠이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 세계의 기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인도의 어떤 구루는 30년 동안 잠을 자지 않았대. 에디슨도 하루 3시간만 잤다고 하잖아. 그러고 보니 헤어스타일이 에디슨이랑 비슷하네. 직장에서 잘리고 이혼하고 전세금 빼서 편의점 차리고 그런 고달픈 사연이 있겠지. 어쩔 수 없이 틈틈이 쪽잠을 자면서 버티는 거야.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이나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면서. 매일 쪽잠에 인스턴트 식품으로 버티는 사람치고는 혈색이 너무 좋지 않아? 점장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희미하긴 했지만 얼굴이 복숭아빛으로 올록볼록했던 것 같다. 푸른 줄무늬 유니폼은 항상 빳빳하게 다뤄져 있었고, 왼쪽 가슴에 달린 회색 플라스틱 명찰에 이름이 무슨 동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 현동, 한동, 희동. 가운데가 동 아니었나? 동우, 동수, 동규. 그랬나? 뭐 또 생각나는 거 없어? 아, 항상 책을 보고 있었어. 아까도 들고 있던 책을 옆에 엎어놓고 바코드 리더기를 잡더라고. 맞다. 주로 만화책인 것 같던데. 이토준지의 소용돌이 표지를 본 적 있어. 나도 가지고 있는 책이라 금세 알아봤지. 그래? 오늘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고 있던데. 예전에 친구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느라 잃어버린 시간은 어디서 찾느냐고 농담했던 게 떠올랐거든. 독서 스펙트럼이 상당히 광활하네. 단서를 수집하는 중에도 나는 스마트폰으로 계속 수면에 대해 검색했다. 24시간 노동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잠이다. 수면을 적당한 선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 혼자 편의점을 지키는 일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안에는 온갖 먹거리와 생필품이 구비돼 있으니까. 이런 게 있네. 위버맨 수면법이라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4시간마다 20분씩만 수면을 취하는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 니콜라 테슬라 같은 천재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애용한 방법이래. 본래 인간은 이렇게 분할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밤에 통잠을 자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불면증이 생긴 거라는 이론도 있어. 맞네, 이거네. 위버맨 수면법으로 버티면서 혼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천재 점장. 화장실은, 샤워는 손님 뜸한 새벽 시간에 잠깐 문 잠가놓고 하겠지. 편의점 가끔 그럴 때 있잖아. 희수는 피스타치오 껍데기를 검지 끝에 끼우고 식탁을 딱딱 내리쳤다. 내 가설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런 막무가내식 말고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딱 떨어지는 비밀이. 그래, 있겠지. 미래에서 온 사이보그인 거야. 아니면 알바비 아끼려고 자기를 복제했거나 복제인간 셋을 3교대로 돌리면서. 맞아, 바로 그거야.
희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다. 복제인간 그거였어. 뭐야, 다시 SF로 돌아가는 거야? 점장은 쌍둥이인 거야. 쌍둥이? 응, 일란성 쌍둥이. 형제 둘이 투자해서 편의점을 차리고 12시간씩 막교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둘을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혼란에 빠졌던 거고. 어때? 너무 B급 미스터리 트릭 같은데? 그렇게 배제하는 자체가 트릭인 거야. 실제로 세상에 쌍둥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끼리 동업하지 말란 법 있어? 가족이니 믿을만하고 서로 속속들이 잘 알고 최고의 사업 파트너지. 생각해봐. 쌍둥이라고 하면 광활한 독서 스펙트럼이나 이름을 다르게 기억한 것도 다 설명이 되잖아. 그래, 쌍둥이였어. 어떻게 이걸 관가하고 있었지? 희수는 비밀을 풀었다고 확신하며 희희낙낙했다. 그녀의 말대로 쌍둥이 가설이 의문점을 대부분 해소하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선뜻 동조하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았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어릴 때나 똑같아 보이지 나이 들면서 얼굴이나 체형이 달라진다고. 50대쯤 되면 완연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걸? 그 아저씨 얼굴을 떠올려봐. 쌍꺼풀이 있는지 콧방울이 큰지 작은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억나? 안 나지? 안 날걸? 희수가 다그치는 바람에 점장의 얼굴은 더욱 흐릿해졌다. 하긴 아이스크림 계산할 때나 잠깐 스치는 얼굴을 세세하게 떠올리는 건 무리였다. 특히 이 형제의 경우는 반대머리라는 특징이 다른 차이들을 가려버린 거야. 원래 사람 인상이란 게 한두 가지 강렬한 특징으로 남기 마련이잖아? 탈모는 유전이니까 형제는 머리가 비슷하게 벗어졌을 테고 그 압도적인 공통점 때문에 우리는 다른 차이들을 눈여겨보지 않은 거지. 확실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했다. 하지만 쌍둥이 아저씨가 막교대로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니. 그럴듯하긴 한데 너무 꿰맞춘 느낌이야. 난 위버맨 수면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편의점에서 살아? 저 나이 아저씨면 금세 허리가 나갈걸? 맞아, 지금이야 객기로 버티고 있지만 조만간 알바를 쓰겠지. 뭐하러 그래? 형제끼리 하면 되지. 쌍둥이, 이게 가장 현실적인 가설이야. 이상한 일이었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질수록 점장이라는 인물의 존재감은 희미하게 지워지는 느낌이었다. 허황된 공상을 갖다 붙일 땐 오히려 또렷했는데 사실 우리는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 하나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오전 2시 44분부터 7시 3분 타임라인에 뚫린 4시간 59분의 공백. 그 두 개의 시간은 같은 날짜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이 가능하다. 점장의 가족 중 누군가가 야간에 교대해 주는데 그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어쩌다 보니 우리는 점장이 가게를 지키던 시간에만 갔다는 가정. 가서 확인해 보자. 지금 2시 반인데? 그러니까 가보자는 거지. 하긴 맥주도 떨어졌고. 우리는 옷을 꿰입고 집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자 컴컴한 주택가 한가운데 등대처럼 불을 밝힌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다. 밤 공기는 여전히 후텁지근했다. 동쪽 하늘에 뭉쳐있는 떼구름 속에서 간헐적으로 희푸른 빛이 번쩍였다. 파란색과 흰색이 배합된 산뜻한 간판이 가까워질수록 희수와 나의 발걸음은 느려졌다. 어서 오세요. 우리는 곧장 주류 냉장고 앞으로 가서 맥주를 골랐다. 스텔라, 하이네켄, 블루문, 레페. 맥주 캔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가서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삑삑 바코드를 찍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점장의 이름은 임동현. 수더분한 인상이라고 느꼈던 건 동구스름한 체형 때문이었던 듯하다. 눈매가 제법 매섭게 올라갔고 왼쪽 뺨에 팔자주름과 나란히 연갈색 흉터가 그어져 있었다. 카운터에는 스티븐 킹의 애완동물 공동묘지가 반으로 갈라진 채 엎드려 있었다. 아직 있네, 아직도. 그러게.
우리는 파라솔에 앉아 맥주를 홀짝이며 편의점 안을 곁눈질했다. 점장은 책을 읽다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일어나서 진열대를 정리하기도 했다. 세상의 모든 편의점 점장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책이 바뀌었잖아. 그새 동생인지 형인지 서로 교대한 거라니까. 다 읽은 거겠지. 20분 자고 일어나서 새 책을 시작한 거야. 저 두꺼운 책을 그새 반이나 읽었다고? 속독 학원이라도 다녔나 보지. 저 책 나도 예전에 금방 읽은 것 같은데. 죽은 반려동물을 묻으면 되살아나는 공동묘지 얘기였나? 주인공이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을 묻었다가 사악한 존재로 되살아와서 난장판이 되잖아. 스티븐 킹 소설답게 페이지마다 문장이 빽빽하지. 희수도 나도 이대로 물러날 순 없다는 심정이었다. 실존주의와 생리학과 경영윤리가 뒤얽힌 이 난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돌아가 잠을 청할 수 있으리라. 잠시 후 기회가 찾아왔다. 점장이 냉장고 뒤쪽 창고로 들어가더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는 파라솔 주위에 흩어진 담배꽁치와 휴지를 쓸어 담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말문을 틀까 고민하는데 희수가 대뜸 무례하게 들릴 정도로 당당하게 선수를 쳤다. 사장님, 대체 비밀이 뭐죠? 점장은 허리를 펴고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았다. 무슨 비밀 말입니까? 이왕지사 내친 걸음. 우리는 점장을 파라솔에 앉히고 오늘 밤 벌어진 토론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주었다. SF와 판타지 가설부터 각각 지지하는 쌍둥이론과 위버맨 수면법까지 내내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우리의 얘기를 경청한 점장이 고개를 젖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떼구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와 있었다. 배탈이 난 것처럼 쿠르릉대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렸다. 마침내 점장이 헛기침으로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죠? 남매예요. 희수가 냉큼 대답했다. 남매 앞에 이란성 쌍둥이란 말을 굳이 덧붙이지 않은 건 쌍둥이 가설의 독창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인 듯했다. 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묵직한 바리톤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두 분의 의견을 절반씩 섞으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 이 편의점을 24시간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기 때문이죠. 48시간이라고요? 우리는 합창하듯이 되물었다. 정확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정확히 48시간일 거예요. 이곳의 시간과는 다르지만. 그게 무슨 소린지. 전 남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짜리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면 다른 세계로 갑니다. 휙 순간이동을 하는 거죠. 그 세계는 고요하고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저는 흔적 없이 풀어져 거대한 침묵과 암흑의 세계에 섞여듭니다. 이상한 건 내가 사라졌다는 걸 내가 또렷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힘들군요. 아무튼 그곳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낸 후 저는 다시 이 세계로 소환됩니다. 휙. 시계는 그대로 자정을 가리키고 있죠.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좀 두려웠지만 매일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무엇보다 돌아온 후에는 새로 태어난 것처럼 몸과 마음이 완전히 리프레시 되거든요. 덕분에 저는 이쪽 세계에서 잠을 자지 않고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죠. 언제부터 이 현상을 자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땐 다른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두 세계를 왕복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으니까. 이게 저한테만 국한된 현상이라는 걸 알아챈 건 사춘기 무렵이었습니다. 막연히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고민했어요. 왜 이런 기현상이 내게 벌어지는 건가?
이건 축복인가 저주인가? 갑자기 섬광이 번쩍이며 푸른 줄무늬 유니폼이 눈앞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렸다. 평생 혼자 고민하게 될 줄 알았는데 실은 얼마 전에 비밀을 알게 됐어요. 유화 물감을 두텁게 발라놓은 듯한 떼구름이 머리 위를 지나고 있었다. 점장은 손바닥으로 목덜미에 땀을 훔쳐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어머니가 작년부터 치매가 왔는데 그렇게 옛날 일을 주절주절 얘기하세요. 그러다 듣게 됐죠. 사실 전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아니 잉태되었다고. 다른 한 명은 목에 탯줄이 감겨 숨이 끊어진 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푸느라 그랬는지 감느라 그랬는지 형제의 목에 감긴 탯줄을 제가 두 손으로 꽉 거머쥐고 있었다네요. 점장이 우리를 보며 씩 웃었다. 하늘에서 다시 마른 번개가 쳤다. 그가 실제로 웃은 건지 교차하는 빛과 어둠이 만든 착시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점장은 옆에 놓아둔 빗자루와 쓰레바퀴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가 헛것이 보이는지 자꾸 나를 보며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땐 경황이 없어 맷자리 하나 제대로 못 썼다고.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뒤뚱뒤뚱 편의점으로 들어간 점장은 빗자루와 쓰레바퀴를 창고에 돌려놓고 카운터에 앉아 책을 집어들었다. 환한 불빛 속에서 그가 책장을 넘기는 모습을 우리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희수가 맥주캔을 들어 길게 한 모금 들이켰다. 나도 남은 맥주로 목을 축였다. 재밌는 아저씨네. 그러게. 희푸른 섬광을 머금은 떼구름이 서쪽 하늘을 향해 빠르게 몰려가고 있었다.